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3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어서예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럼에도 제가 여태까지 무너지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 저희 할머니가 보여주신 정말 통쾌하면서도 우아한 복수 때문이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김민지라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특별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으시다가 과다출혈로 돌아가셨고 저희 아빠는 제가 1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4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다가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할머니는 학교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지만 그래도 저를 친손녀가 아니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소풍날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시고 밤 늦게까지 숙제도 봐주시고 철없던 사춘기 시절 제가 할머니 속을 썩여도 끝까지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셨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와서 울면 우리 강아지가 속상했구나 하시며 품에 안아주셨고 성적이 떨어져서 풀이 죽어 있으면 성적이 전부가 아니란다. 민지는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하고 예쁜 아이야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특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를 잊을 수 없어요. 그때 할머니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셨죠. 할머니는 민지야, 이제부터 할머니랑 둘이서 더 열심히 살아보자.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민지 잘 크는 거 보고 싶어 하실 거야. 라며 매일 밤 제 손을 꼭 잡고 주무셨어요. 그런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언젠가부터 저 역시 할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서울교대에 입학하게 되었었죠. 할머니는 그날 너무 기뻐서 우셨어요. 우리 강아지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서 대학생이 되는구나. 할머니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되렴. 이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대학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방학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었죠. 그리고 졸업 후 임용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임용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의 표정을 저는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역시 우리 강아지야. 할머니는 우리 민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라고 하셨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셨죠. 아이들은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본단다. 네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도 너를 따를 거야. 라고요. 그런데 정말 할머니의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도 절 좋아해줬고 저는 더없이 행복한 교직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3년 전 봄, 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대학 동창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저는 처음부터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단정한 외모에 말씨도 부드러웠거든요. 특히 제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했을 때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께서 대단하신 분 같아요. 혼자서 손녀를 키우시다니 라고 말해주는데 딱 이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됐죠. 남자친구는 정말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마중 나와주고 어쩌다 제가 힘들어하면 따뜻한 커피와 함께 위로도 해주고 주말엔 경치 좋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기도 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남자친구가 저희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친구와 한 달쯤 사귀었을 때 할머니께 인사드리러 집에 왔는데 정성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왔더라고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랑 사귀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이건 별건 아닌데요. 제철 과일들 좀 사와 봤어요. 드셔보세요. 준호는 할머니와 대화도 잘 나눴어요. 할머니가 교장 선생님 하셨다는 얘기에 진심으로 존경한다며 교육 철학에 대해서도 물어봤죠. 할머니도 준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참 번듯한 청년이구나. 민지야, 좋은 사람 잘 만난 것 같구나. 그 후로도 준호는 할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함께 건강 보조식품을 가져왔고 추석에는 한우 선물 세트를 준비했죠. 할머니가 이런 비싼 걸 왜 사왔니? 라고 하시면 할머님은 저한테도 소중한 분이에요.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저희는 2년을 행복하게 사귀었습니다. 준호는 한결같이 저를 아껴줬고 저도 준호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작년 봄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죠. 민지야, 우리 이제 결혼하면 어떨까? 부모님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럼 우리 부모님 한번 뵙자. 우리 엄마가 너 꼭 보고 싶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곧 준호와 가정을 꾸릴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죠. 물론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민지가 시집을 가는구나. 준호가 좋은 사람이니까 할머니도 안심이야. 양가 상견례 날짜는 4월의 어느 토요일로 잡혔어요. 장소는 준호 어머니께서 정했는데 강남 특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죠. 상견례 며칠 전부터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사돈댁을 만날 준비를 하셨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새로 하시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고급 한복도 꺼내서 손질하셨죠. 연보라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가 정말 곱고 우아했어요. 민지야, 이 한복은 네 할아버지가 결혼 30주년에 선물해 주신 거란다. 비싼 거라 아껴서 특별한 날에만 입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겠지? 그리고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정성껏 담그신 매실청도 예쁜 유리병에 담아 보자기로 곱게 쌌어요. 이건 3년 묵은 매실청인데 준호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했어. 비싼 명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물은 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는 정말 품위 있고 우아해 보이셨죠. 얼마 후 상견례 당일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동안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민지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인사 잘하고 오자꾸나.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준호네 가족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준호는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를 뵙는 순간 어쩐지 첫인상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명품 옷에 명품 가방 그리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는데 저희가 룸으로 들어서자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영 곱지 않았거든요. 어머, 한복을 입고 오셨네? 요즘 시대에 누가 한복을 입고 와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품위 있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 할머니 박순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근데 민지 씨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양가 상견례인데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분명 저희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을 텐데 예비 시어머니는 일부러 모르는 척하며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러자 준호가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지 부모님은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왜 이러세요 정말. 네가 언제?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민지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되신 거니? 예비 시어머니의 말에 할머니가 차분히 설명하셨어요. 민지 애미는 안타깝게도 출산 중에 잘못됐고 민지 애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 구겨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불량품을 발견한 것처럼 절 보며 인상을 찌푸렸죠. 부모 없는 자식인지 몰랐네요. 준우가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했을까? 집안 내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유전병 같은 건 없겠죠? 어머니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니 걱정되네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제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할머니 얼굴도 굳어지셨지만 애써 참으시는 게 보였어요. 민지 애미는 출산 중 출혈이 심해서 그렇게 된 거였고 유전병 같은 건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죠. 그래도 부모가 없으면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애정결핍이라든지. 우리 준우는 장남이라 대를 이어야 하는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며느리를 맡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남자친구를 봤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저 음식 메뉴판만 만지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사실 제 입장에선 민지 직업이 교사라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요즘 애들이 선생을 우습게 본다면서요? 학부모들도 진상 많고 우리 준호는 이제 곧 과장 진급도 할 거고 대기업이니 월급도 많은데 사실 초등학교 교사는 방학이 있다 뿐이지 직업적으로는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제 일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40년간 교사하셨어요. 제가 참다 못해 대답하자 할머니도 거들어 주셨어요. 네, 저도 민지처럼 초등학교에서 40년간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교장으로 은퇴했고요. 그러니 말씀을 좀 가려서 해주시죠. 교장이요? 에이,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죠. 그때는 대학만 나와도 교사했지만 요즘은 다들 대학원까지 가던데 민지는 겨우 학사학위 하나뿐이잖아요? 이쯤 되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예식장은 우리가 아는 곳으로 예약할 테니 걱정 마세요. 보아하니 호텔도 우리가 더 많이 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양가에서 서로 주고받을 예단비나 봉채비는 뭐 저희만 예단받고 끝내면 되겠네요. 어차피 그쪽에는 혼주도 없으니까요. 편하네 그건. 순간 할머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 무지하게 애를 쓰셨죠. 할머니는 애써 화를 참으시며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매실청을 내미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입니다. 3년 묵은 거라 맛이 좋아요.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할머니의 매실청을 보고는 대놓고 코웃음을 쳤어요. 매실청이요? 아이고, 이런 것보단 현금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나요? 마트에서도 다 파는데 위생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평생 품위 있게 사신 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시다니. 그런데 할머니가 자리를 뜨시자마자 예비 시어머니는 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말이 좋아 속삭이는 거지 사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준호야,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니? 부모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맞아? 나중에 제 아프기라도 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할 텐데. 그리고 집안 내력도 모르잖아.
엄마가 출산하다 죽었다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러자 예비 시누이 준영이도 거들고 나서더군요. 맞아 오빠. 나중에 애 낳을 때도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부모 없는 애들이 성격이 좀 이상하다던데. TV에서 봤어. 그러게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집안이 이래서야. 준호야, 엄마는 네가 고생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때까지도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지켜주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때마침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학교 동료 선생님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다며 잠시 통화 좀 하자고 해서 저는 마침 잘됐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섰죠. 그런데 잠시 후 통화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보니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나야. 지금 아들 여자친구랑 상견례 중인데 말도 마. 부모가 없대지 뭐야? 고 하나 다름없어. 할머니가 키웠다는데 그게 제대로 키운 거겠어?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올 것 같고. 그래도 얼굴은 반반하니 예쁘장하니까 애나 잘 나오면 되겠지 뭐. 아무튼 오늘 대충 끝내고 집에 가서 준호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해야겠어.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가 떠나고 구석에 숨어있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오던 할머니와 마주쳤죠. 할머니도 다 들으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할머니, 괜찮다 민지야. 다시 들어가자. 할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다시 레스토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더니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돈어른, 혹시 저희가 마음에 안 드시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억지로 이 자리 이어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민지가 부모 없는 것이 그렇게 큰 흠이 됩니까? 제가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그것도 못 믿어오신가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그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민지야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겠구나. 이런 모욕 받으면서까지 밥을 먹을 필요는 없어.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가시려면 가세요. 어차피 우리 집안하고는 안 맞을 것 같네요. 준호야, 엄마가 더 좋은 집딸 소개시켜줄게.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어요. 할머니와 저는 아무 말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할머니는 줄곧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민지야, 저런 집안에 시집가면 넌 평생 불행할 거다. 할머니는 네가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까지 모욕당하시게 해서. 네가 뭐가 죄송하니? 죄송한 건 저런 사람들이어야지. 사람을 겉모습과 조건으로만 판단하는 천박한 사람들. 그날 밤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미안해. 오늘 우리 엄마가 너무했어. 내가 사과할게. 준호야 미안한데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하자. 너 아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모욕당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난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랬어. 근데 넌 그런 사람 아닌 것 같다. 그게 엄마니까 대놓고 뭐라 하기가 좀 그랬어. 그래도 내가 엄마 설득할게. 시간을 좀 줘.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전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만행이 시작된 거죠. 상견례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죠. 민지씨? 어제는 내가 좀 감정적이었나 봐요. 내 말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근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할 얘기 있어요. 며칠 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을 방문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예비씨 어머니가 또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어머, 그냥 평상복 입고 왔네? 그래도 명색이 예비씨 댁에 오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입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전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고 갔는데도 그랬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예비씨 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신문을 시작했죠. 민지씨, 혹시 전에 사귄 남자 있었어요? 네? 아, 대학 때 잠깐 만난 사람은 있었어요. 몇 명이나? 우리 준호는 민지씨가 첫 여자친구인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들은 바로는 저를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가 2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해픈 여자인 양 꼬치꼬치 제 과거사를 캐묻더군요. 그리고 민지씨, 요리는 잘해요? 우리 준호는 입이 까다로워서 김치도 직접 담가야 하고 된장찌개도 맛있게 조미료 하나도 쓰지 말고 끓여야 해요. 네, 할머니께 배워서 저도 기본적인 건 다 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 그 정도는 안 되죠. 만약에 우리 준호랑 결혼하면 나한테 요리 배워야 해요. 알았죠? 아, 그리고 민지씨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네? 제 고등학교는 왜 물어보세요? 아니, 우리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왜요? 뭐 꿀리는 것 있어요? 그런 거 없으면 말해줘 봐요.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까지 말씀드렸고 그렇게 그 자리는 찜찜하게 마무리됐죠. 그런데도 일주일 뒤 예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해왔어요. 이번엔 제 학교를 찾아오겠다는 거였죠. 민지 씨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봐야겠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찌나 막무가내인지 차마 말릴 수도 없었죠.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학교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역시나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죠.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구나. 월급도 얼마 안 되겠네. 우리 준호가 고생하겠어. 그때 교장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인사를 하셨어요. 김 선생님, 손님이신가요? 아, 네.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이세요? 그 말에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그러시군요. 김 선생님처럼 좋은 며느리 얻으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 학교 최고의 선생님이시거든요. 아이들한테도 인기도 많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요즘은 개나 소나 선생님 하나 봐요. 여기 민지 씨가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시죠?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나요? 혹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죠? 그 말에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대번에 굳어졌어요. 김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부모 없이 자란 애들은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셨고 그날 저녁 저는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학교에 오셔서 정말 곤란했어. 아, 그래? 엄마가 좀 오버하긴 하는데 그래도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해줘. 이해? 내 직장까지 와서 그러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며느리 될 사람 직장 구경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다퉜어요. 아니, 다툼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준우는 끝까지 엄마 편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났던 건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인지야, 너 결혼한다며?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너희 시어머니 될 분이라는 사람이 날 찾아왔더라. 네? 선생님을요? 네가 어릴 때 어땠는지, 뭐 부모님이 안 계셔서 문제는 없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어서 깜짝 놀랐어. 내가 펄쩍 뛰었지. 민진 정말 모범생이었고 할머니께서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무슨 소리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제 과거까지 캐물으러 다닐 수 있죠? 그날 밤 저는 즉시 남자친구를 만나서 따졌어요. 준호야, 어머님이 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찾아가셨어.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엄마가? 에이, 네가 뭔가 잘못 알았겠지. 우리 엄마가 설마 그럴 리가 있어? 선생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내가 어릴 때 문제 없었는지 물어봤대.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뿐이었어요. 뭐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할게. 됐지? 얘기만 하면 뭐해? 매번 얘기한다고만 하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때 준호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지야, 솔직히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네가 부모님 안 계시니까 결혼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엄만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뭐라고? 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었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현실? 내가 부모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야? 할머니가 날 얼마나 잘 키워주셨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는 것과는 다르잖아. 그 순간 저는 남자친구가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사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이 결혼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예비 시어머니가 제가 다니는 성당의 신부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미사 후에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지님,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신부님. 어제 누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민지씨 시어머니 될 분이라면서. 근데 민지씨가 결혼하면 이제 성당 그만 다닐 거라고 하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전혀 그런 계획 없어요, 신부님. 근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 앞으로 민지씨는 개신교로 개종할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부터라도 성당에 못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신부님에게까지 전화를 할 수 있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결연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전 절대 성당 안 떠나요. 여긴 할머니랑 평생 다닌 곳인데요.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즉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어머님이 우리 성당 신부님에게까지 전화하셨어.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 아니야? 뭐? 정말? 엄마가 좀 심하긴 하네. 좀 심한 정도가 아니야. 내 종교까지 간섭하시는 거잖아.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근데 민지야, 사실 우리 집은 3대째 개신교 집안이긴 해. 엄마가 그래서 더 예민한가 봐. 그래서? 지금 나보고 성당 그만 다니라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한 번쯤은 우리 교회도 와봐. 엄마 마음도 풀어드리고 그럼 좋잖아.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엔 혼수 이야기였죠. 아가, 혼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시장에서 싸구려 사는 건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가구는 최소한 3천만 원은 들여야 하고 가전제품도 다 최신으로 사와야 한다? 네, 알아보고 있어요. 원래 이런 거는 안사돈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건데 뭐 넌 엄마가 없는데 어떡하니? 그리고 너 결혼하면 당연히 학교는 그만둘 거지? 네? 제가 왜 학교를 그만둬야죠? 너 이제 결혼하면 당장 애 낳고 키워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시댁 제사며 명절이며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어머님, 요즘은 맞벌이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계속 일하고 싶고요. 일? 그깟 월급 얼마나 된다고? 우리 준호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해.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는 게 맞지. 그때 옆에서 제가 전화하는 것을 들으시던 할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사돈어른, 듣자 하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민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자부심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시다니요? 더 들을 것도 없으니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할머니가 보기엔 저 사람들은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구나.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 때문에 계속 참았죠.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답답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때만 해도 저는 정말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여도 어떻게든 참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큰일은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터졌어요. 어느 날 제 사촌 동생 수진이가 급하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언니 이거 봐. 수진이가 보여준 건 예비 시어머니의 SNS였어요. 수진이는 그동안 제가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던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제 예비 시어머니가 올린 글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제게 제안했던 거였죠. 예비 시어머니의 SNS에는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고아나 다름없어 걱정이네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뭔가 부족하다던데 그래도 우아한 제가 품어줘야겠죠? 그런데 그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도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가관이었어요. 어머 고생하시겠네요. 고생길이 그냥 훤하다 훤해.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조심하세요. 원래 고아들이 자격지심이 심하다잖아요. 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란 사람이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의 다음 말이었죠. 그리고 어제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더니 언니에 대해 물어보더라. 뭐? 누가? 흥신소 직원이라고 하던데 언니가 대학 때 누구랑 사귀었는지 별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자꾸 캐물어서 엄청 당황스러웠어. 그 말을 듣는데 정말이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젠 하다하다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제 뒷조사를 한 거예요. 심지어 언니 전 남자친구 연락처 알고 있는지까지 물어보더라. 당연히 안 가르쳐줬지만 그날 저녁 저는 당장 남자친구를 만나 이 문제를 따졌습니다. 준호야, 어머님이 이제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내 뒷조사했어.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남자친구도 이 일을 알고 있는 눈치더군요.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내 결혼 앞두고 너무 걱정이 많았나 봐. 아이 참,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고 있었구나. 미안해. 말리려고 했는데 아우 우리 엄마 고집을 당해낼 수가 있어야지. 말리려고 했다고? 그래, 어머님 고집 못 말렸다 치자.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남자친구도 그 엄마와 다를 게 없다는 걸.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너희 가족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민지야, 제발. 우리 결혼식도 얼마나 남았다고 이래. 그래서 더 못하겠어.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질 게 뻔한데 내가 왜 이런 일을 참아줘야 하니?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민지야, 솔직히 말해서 난 네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엄마는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봐 미리 알아보는 거고. 부족한 부분? 내가 뭐가 부족해서? 더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알았어. 너도 어머니랑 똑같은 생각이구나. 그럼 좋은 집안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 민지야! 남자친구가 급히 절 따라왔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죠. 할머니, 저 준호랑 헤어졌어요. 그래, 잘했다 민지야. 할머니도 더는 못 봐주겠더라. 근데 할머니, 결혼식이 3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요?
이미 청첩장도 다 돌려서 집안 어른들이 다 저 결혼하는 줄 아실 텐데.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게.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뭔가 달라졌어요. 분명 무언가 결심하신 것 같았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제 남자친구는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문자, 전화, 심지어 제 학교까지 찾아왔죠.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엄마 설득할게. 준호야, 이미 늦었어. 그리고 기회는 충분히 줬잖아. 민지야, 너 잘 생각해봐. 이제 와서 결혼식 취소하면 위약금도 장난 아니야. 너 그거 아깝지도 않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남자친구가 떠난 뒤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지금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파혼이라니.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뭘 못해? 결혼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청첩장도 다 돌렸고. 그건 준호 씨와 상의하세요. 이게 감히 어디서 버릇없이.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못 쓴다니까. 이제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처음부터 절 무시하고 깔보셨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널 무시했다고 그러니? 본인이 제일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보고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흥신소까지 동원해서 뒷조사하고 그랬잖아요. 전 그런 집안에 시집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일주일 동안 남자친구는 계속 제게 연락을 했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꽃다발을 들고 학교에 오기도 했죠. 민지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네 편이 될게. 준호야, 이미 늦었어. 넌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 없었잖아. 넌 분명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쯤에서 헤어지는 게 모두에게 좋아. 남자친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데 결혼식 2주 전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였는데 놀랍게도 예비 시아버지까지 함께 와 계셨더라고요. 아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꾸나. 예비 시아버지는 제가 본 적 없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평소에는 과묵하고 조용하신 분이었는데 이날은 뭔가 절박해 보이셨죠? 안으로 들어가시죠. 할머니께서도 마침 집에 계셔서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아버지가 무릎을 꿇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할머니가 깜짝 놀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아가, 이 늙은이가 빈다. 우리 준호가 지금 완전히 폐인이 돼서 회사도 안 나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밥도 안 먹고 그냥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데 이러다 우리 준호 정말 죽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예비 시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준호 엄마가 그동안 잘못한 건 내가 대신 사과하마. 그동안 많이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하구나. 옆에 서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떨떠름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이 계속 무릎 꿇고 있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내가 좀 심했나 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죠. 그때 할머니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이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준호가 민지 없이 못 산대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겁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계속 애원하셨고 저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거겠죠?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한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프더라고요. 일단 일어나세요. 이야기는 앉아서 하시죠. 결국 예비 시부모님은 소파에 앉으셨고 계속해서 제게 간절히 매달리셨어요. 아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근데 우리 준호는 아무 잘못 없잖니? 우리 준호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잖아. 단지 엄마 말 너무 잘 들어서 그런 거지. 앞으로 내가 확실히 중간에서 막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할 테니까 제발 우리 준호한테 돌아와 줄 수 없겠니? 그날 밤 예비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지야, 네 마음이 어떤지 할머니가 다 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네 시어머니는 쉽게 바뀌지 않을 성격이야. 알아요, 할머니. 근데 준호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는데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작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남자친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수염도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 있었죠. 민지야, 남자친구는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네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난 바보같이 그런 너를 지켜주지도 못했어. 남자친구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온 이래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일어나, 준호야. 이러지 마. 안 일어날 거야. 네가 날 용서해 줄 때까지 절대 여기서 꼼짝도 하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민지야,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내가 정말 나쁜 놈이야.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번엔 정말 달라질게. 엄마가 뭐라 하든 네 편에 설게. 네가 맹세하라고 하면 나 여기서 하늘에 맹세라도 할게. 남자친구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리가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서로 사랑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준호야, 일어나 제발. 민지야, 너 없으면 나 정말 못 살아. 이제야 깨달았어. 엄마보다 너를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멍청했어. 제발 한 번만 더 믿어줘.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절절하게 호소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엄마가 뭐라 하든 내가 앞에서 다 막을게. 너한테 상처 주는 말 절대 못하게 할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있다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직도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준호야, 너 정말 달라질 수 있어? 진심으로? 약속해. 맹세할게. 이번에 또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날 버려도 돼.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은 믿어줘.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결국 저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말했어요. 알았어.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정말 마지막이야. 남자친구는 제 말에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저를 꽉 안았죠. 고마워, 민지야.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정말 잘할게. 지금 이 결정 후회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저희는 다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죠. 과연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변할까? 남자친구는 정말 내 편이 되어줄까? 근데 제 불안한 마음을 아셨던 건지 그날 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네가 결정한 거니까 할머니도 응원할게. 하지만 언제든 힘들면 할머니한테 와. 알았지? 네, 할머니. 감사해요. 얼마 후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부턴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저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죠. 그 사이 남자친구도 정말 달라졌고 예비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대놓고 무시하진 않으셨으니까요.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연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할머니는 정말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셨죠? 우리 강아지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저 예쁘게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할머니가 저한테는 엄마고 아빠고 하늘이고 우주인 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정하게 절 다독여 주셨죠. 울면 화장 번진다. 오늘은 웃는 날이니까 예쁘게 웃기만 해. 이어서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먼저 신랑 입장 후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했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예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이제 양가 어른들의 축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들 준호가 참 좋은 신부를 만났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많이 축복해 주세요. 짧고 무난한 인사말이었죠. 그 다음은 시어머니의 차례였어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뭔가 표정이 이상했어요. 입꼬리가 묘하게 올라가 있었달까요? 안녕하세요. 신랑 준호 엄마입니다. 드디어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네요.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신부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어머니는 애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순간 예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왜 굳이 여기서 저런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죠. 그래서 제가 처음엔 반대를 했어요. 부모 없는 자식은 뭔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말이에요. 게다가 신부 집안 내력도 제대로 모르고 혹시 유전병이라도 있으면 어쩌나 싶었죠. 그 말에 하객들은 점점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축사인지 저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제 얼굴은 점점 빨개졌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하도 매달리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그런데 신부가 좀 예민하고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아마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봐요. 이런 걸 두고 요즘 사람들은 애정결핍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결혼식까지 왔는데 우리가 좀 참고 살아야죠. 신부도 시집와서 좀 배우면 나아지겠죠. 특히 친정이 없으니까 명절 때 편하긴 하겠네요. 아무튼 다들 축하해 주세요. 이제는 하객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에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죠. 방금 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이게 축사입니까? 저와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과 어떻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남자친구가 당황해서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전 계속 말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파혼을 선언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뭐? 파혼? 지금 장난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어?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죠. 할머니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을 정도로 날카로웠어요. 사돈어른, 아니 이젠 남이니까 그냥 최 여사라고 부르죠. 그동안 우리 민지에게 하신 일들 이제 대가를 치르셔야겠습니다. 뭐?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뭐라는 거야? 할머니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최 여사 당신이 우리 민지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들을 정리한 소장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 스토킹, 사생활 침해, 심지어 흥신소를 동원한 불법 사찰까지 변호사와 함께 착착 준비해뒀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야? 소송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SNS에 올리신 글들 다 캡처해뒀고 민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과 성당 신부님께 연락하신 것도 다 증언 받아뒀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민지 주변 사람들 찾아다닌 것도 진술서 받아뒀고요. 그게 뭐 어때서?
다 늙어 빠진 할망구 주제 뭐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할머니를 비웃었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객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유명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악질적인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번엔 검사였어요.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였죠. 연이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박순자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선생님 반 학생이었던 김준수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은 시의원이 됐죠. 제가 나서서 이 문제 공론화하겠습니다. 순식간에 하객의 절반 가까이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모두 할머니의 제자들이었죠. 변호사, 검사, 의사, 교수, 기업 임원, 공무원, 언론인,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죠. 최 여사, 댁은 민지가 고아나 다름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보십시오. 민지에겐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시아버지가 급히 부축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였죠. 저런 인간 쓰레기가 선생님의 사돈이 될 뻔했더니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서성준비는 저희 로펌에서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제자들이 하나둘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도움을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울먹이기 시작했죠. 아니 대체 이게 무슨... 난 그냥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나선 것뿐인데. 아들을 위해서요? 아니죠. 최 여사님, 당신은 그저 민지를 무시하고 깔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가진 게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으신들 뭐가 달라집니까? 최 여사님이 민지에게 준 상처가 사라집니까? 법정에서 뵙죠. 결혼식은 그렇게 파탄이 났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후련했죠. 하객들은 오히려 저와 할머니께 격려의 박수를 보냈고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 힘내세요. 더 좋은 사람 만나실 거예요. 이런 집안하고는 연을 끊는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그날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정말로 고소를 당했고 사회적으로도 큰 망신을 당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더 강해졌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와 든든한 가족 같은 선배님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제게 말씀하세요. 민지야,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단다. 너에겐 할머니가 있고 너를 아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절대 주눅들지 마라.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를 냈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혹은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절대 주눅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죠.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부모 없는 자식은 없어요.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꼭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손자, 손녀를 키우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신 일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그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